그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른 부동산들에서 다 이 건물들에게 연락한단 말이에요. 결국 하는 말이 뭐겠어요? 더 비싸게 받아줄게요. 반갑습니다. 빌딩과 기업을 모두 발전시키는 성장 전략가 황 소장입니다. 오늘은 자금 준비 후에 강남 빌딩을 사는 과정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보시는 게 어떨까 좋아. 합니다. 그러면 일단은 저희가 여러 영상에서 말했듯이 강남 빌딩을 지금 살려고 한다면 현금이 30억 이상 있어야 된다고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돈이 준비가 된 상태에서 우리가 뭔가를 살려고 한다면 다른 모든 것을 사는 것과 비슷하지만 또 부동산을 사는 것은 그것들과는 또 완전히 다르죠. 근데 오늘 얘기하는 것들을 대본 없이 어떻게 얘기를 하시려고 하세요? 그거는 매번 내가 겪고 있는 일이고 하고 있는 일이니까. 예를 들면 내가 집에 가면 우리 집 구조가 어떻게 된다는 건 지금 여기서도 알고 너도 집 구조를 알잖아. 그쵸. 그거는 틀림없이 정확히 얘기할 수 있어. 자금이 마련된 상태에서 건물을 사고 싶은 사람들은 첫 번째로 대부분은 오프라인 아니면 온라인으로 알아봅니다. 오프라인은 내가 아는 사람 중에 건물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 건물에 관련된 사람이 있다는 거는 그거에 관련된 일을 한다는 거나 아니면 건물을 갖고 있거나 건물에 관심이 있는 사람들을 찾아보고 그 사람들과 얘기를 나눠보는 것이 첫 번째. 두 번째로는 서점에 가서 책을 봅니다. 오프라인 세미나를 가는 경우도 있죠. 이게 이제 오프라인에서 일어나는 일이고 온라인에서는 유튜브나 네이버에서 검색을 해서 건물에 대해서 알아보는 것. 그러니까 일단 처음에는 지식적으로 접근을 하게 되고 그 다음이 돼야 매물을 알아보는 단계로 넘어갑니다. 그러니까 책이나 유튜브를 통해서 이거저거 알아보다가 내가 어느 정도 알아보고 난 상태에서는 이걸로는 뭐가 되지 않겠네. 예를 들면 우리가 컴퓨터를 살 때 스펙이나 이런 것들을 봐요. 디자인도 이미지로 다 보지만 매장 가서 봐야 뭔 감이 올 거잖아요. 알아보는 것과 가서 보는 것에 어떤 텀이 있잖아요. 컴퓨터든 뭐 가구를 사든 뭘 사든 부동산은 그 텀이 다른 모든 물건들보다 훨씬 더 길어요. 왜냐하면 내가 그냥 가서 건물을 보고 이게 얼마구나 혼자 가서 보는 게 아니라 누군가를 통해서 약속을 잡고 가서 봐야 되거든요. 그거 그냥 약속 잡고 가서 보면 되잖아 라고 생각하지만 그런 연락을 하고 약속을 잡는 거에 부담감을 사람들이 많이 느낍니다. 왜냐하면 이 사람이 진짜 맞는 말을 해줄까? 라는 것도 있고 그리고 내가 직접 가서 봤는데 안 사면 좀 그렇지 않을까? 뭐 이런 여러 가지 생각들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직접 가서 보는 거에 대한 어떤 좀 부담감이 있죠. 그 단계로 넘어가야 일단 현실을 알게 됩니다. 처음 관심을 갖고 나서 이 매물을 보는 것까지의 시간이 짧은 사람이 한두 달일 거고 긴 사람은 그거보다 훨씬 더 깁니다. 근데 이제 보고 나서 완전히 새로운 국면으로 접어들어요. 본인이 생각하는 100억의 가치라는 게 있잖아요. 그 100억의 가치와 내가 지금 눈에서 보고 있는 것의 가치가 맞지 않다고 생각하는 경우가 대부분이거든. 이럴 것 같은데 실제로 보니까 이 정도라니.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예를 들면 가구를 봤다고 쳐. 온라인에서 봤더니 이 정도 크기고 멋있을 것 같아. 직접 갔더니 그거보다 훨씬 작아. 별로인 것 같아. 이런 경우들을 건물을 볼 때도 경험하게 되거든요. 그 건물이 그 가격이라는 거를 받아들이기까지 시간이 꽤 걸립니다. 요즘은 뭐 위성 사진이나 아니면은 그 로드맵 같은 게 되게 잘 돼 있어가지고 해당 주소지를 검색하면 그 건물을 사진으로도 볼 수 있잖아요. 맞아. 근데 그거에도 괴리감이 있는 거예요? 보통의 소비 생활에서는 금액이나 가치를 대부분 알아. 내가 노트북을 안 사도 주위의 사람들이 쓰고 있기 때문에 그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누가 샀으면 그거 얼마야 이런 것들을 물어볼 일들이 많단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소비 생활에 있어서의 가치 평가 기준은 침대 뭐 이런 의자 뭐 책상 이런 것들 대부분 그 가치 평가 기준이 사람에게 있어. 건물은 그게 없어. 이게 진짜 맞는 거야? 이 사람이 얘기하는 게 맞아? 그 온라인에 나와 있는 금액이 맞아? 왜냐면 다른 것들은 검색하면 그 물건에 대한 금액과 스펙들이 다 나오고 비슷한 스펙과 금액의 물건들까지 다 볼 수가 있잖아.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이 가격이구나 비교할 수 있어 본인이. 근데 건물은 그게 없어. 얘가 그냥 하나야. 코너에 있고 얘가 그 옆에 있어. 그럼 이거 어떻게 평가해? 그리고 얘는 지은 지 10년 됐어. 얘 지은 지 2년 됐어. 얘는 이제 지어야 돼. 그럼 이걸 얼마로 평가해야 돼? 건물은 하나도 같은 게 없단 말이야. 그러면 내가 그 가치 평가를 하려면 어떤 일관된 기준 하에서 건물을 볼 수 있어야 돼. 지역을 한정하고 금액을 한정해서 봐야지만 그런 걸 알 수가 있어. 그래서 제가 뭐 강남 빌딩 입지 8법칙이나 다른 뭐 이런 것 여타 다른 영상에서도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본인이 기준이 생기지 않으면 많이 봐도 오히려 더 헷갈리기만 하지 기준이 생기지 않습니다. 적어도 금액대가 비슷해야 된단 말이에요. 아니면 스펙이 비슷해야 하나는 정해놓고 X축, Y축은 정해놓고 봐야 우리가 그 기준을 세울 수 있듯이 건물도 똑같아요. 지역과 금액을 한정해 놓고 봐야 기준이 생긴단 말이에요. 이 상황까지 오면 즉 기준이 없이 건물을 보다 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건물은 어려운데 라고 미궁 속으로 빠지게 됩니다. 아직은 아닌 것 같아 라고 생각하고 그거를 그대로 멈추고 시간을 더 보내죠.
시간을 더 보내고 나서 다시 예전 건물을 보면 가격이 올랐다. 그때 살 걸 생각하지만 이제는 그 건물을 다시 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마음에서 허락이 안 돼서. 돈이 있다고 해서 건물을 다 사질 못합니다. 맞는지 안 맞는지 모르니까요. 근데 예를 들어서 어떤 사람은 기준을 세워서 건물을 보다 보니까 안목이 어느 정도 생겼어. 그럼 그 안목이 생긴 사람도 건물을 살 수 있는 사람과 살 수 없는 사람으로 나뉩니다. 안목이 있는데 왜 나뉘는 거예요? 그거는 왜냐면 지금까지 본 것들의 장점을 하나씩 모아서 놓으면 그걸 바로 살 거야 하는 사람이 있단 말이야. 이상적인 사람. 왜냐면 건물을 1번부터 100개를 보면 100개의 건물이 모두 다 장점을 갖고 있어. 그럼 그 장점들을 좀 섞고 싶단 말이야. 그렇게 되면은 금액이 훨씬 높아지거든. 그렇기 때문에 하나하나 파악을 하다 보면 이런 상황이 되기 때문에 건물을 사기가 오히려 더 어려워져. 본인 기준이 안목이 생겼다고 하더라도 내 안목이 너무 높아져 버리는 거지. 이 금액에 맞지 않게. 건물을 많이 봤다는 거잖아요. 그 안목이 생겼다는 거는 현실과의 타협도 어느 정도 할 수 있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니에요? 그 현실과의 타협 기준도 세워야 돼. 나의 기준이 현실과 맞지 않아 버리면 안 되는 거잖아. 난 10만 원 있는데 비행기 타고 뭐 해외여행 가가지고 6박 7일 있고 싶어. 이거는 있을 수 없는 기준이잖아. 그런 기준을 본인이 갖게 되는 경우도 있다는 거야. 그렇게 되면은 보면서 시간만 흘러갈 뿐 건물을 사기는 어려워. 여러 가지 상황에서 다 베스트를 원한다면 이거는 건물을 살 수가 없어. 그런 안목을 갖추고 건물을 살 수 있는 경우에는 나의 안목이 있고 현실의 기준을 어느 정도 세우고 내 기준과 중간 이 협의점을 찾는 사람이 건물을 살 수가 있지. 돈이 있고 사고 싶은 생각이 있어도 건물을 사기는 어려워. 우리도 건물을 뭐 지금까지 수십 개 이상 사보면 정말 좋은 위치가 있어. 근데 가격이 내가 생각했을 때 그거보다 높아. 그럼 내가 생각한다는 거는 나만의 기준이 아니라 내 기준과 현실 기준의 중간점이라는 건 난 알고 있단 말이야. 어느 정도가 밸런스가 맞다. 이거는 이 정도 금액이면 나도 잘 사는 거고 저 사람도 잘 파는 금액의 기준이라는 게 있단 말이야. 근데 그것과 완전 동떨어져 있어. 그러면 그런 것들을 협의를 통해서 조율해 나갈 수 있단 말이야. 적게는 뭐 3개월, 6개월, 길게는 뭐 1년 넘게 걸린단 말이야. 그 조율의 기간을 거쳐서 현실화된 금액이 되면 우리는 사는 거야. 처음부터 그런 금액으로 나오는 경우는 있는데 그런 경우는 우리가 보자마자 바로 뭐 2, 3일 안에 사겠지. 근데 그렇지 않은 건물 정말 급매요. 뭐 상속이나 증여 때문에 정말 싸게 나온 거 있으면 살 거예요 라는 생각을 한단 말이야. 감나무 밑에서 감 떨어지길 기다리는 거지. 감나무 밑에서 종일 누워 있어야 돼. 일주일 내내 누워 있어야 돼. 그런 거 있으면 연락 주세요 하고 쫙 뭐 아는 부동산들한테 얘기해놨어. 그럼 나한테 바로 연락이 올까? 그런 게 나왔을 때? 그런 매물이 나올 때가 있긴 한데 그거를 잡으려면 부단히 노력해야 돼. 부단히 연락하고 계속 관계를 유지해 나가면서 해야 돼. 그리고 나는 정말 그런 조건이 나오면 행동할 거다라는 게 보여져야 돼. 근데 보여진다는 게 사실 좀 어렵거든. 부동산 사무실을 운영하는 분들도 여러 손님들을 상대한단 말이야. 그럼 여러 손님을 상대하다 보면 무슨 일이 있냐면 실제로 보여줬더니 시간만 끄는 경우도 있어. 그것까지도 괜찮아. 근데 줬는데 시간 끌고 주위에 다 여기저기 말하면서 알아봐. 이 물건이 다른 부동산대로도 퍼지고 그러다 보면은 여기 엉망진창이 돼서 본인이 어떻게 되겠어? 그 물건을 뺏길 수도 있단 말이야.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아무나한테 말하기도 사실 좀 조심스러워. 근데 이 사람은 매번 정확한 매물이 나오면 바로바로 결정을 했던 사람이야. 그러니까 즉 건물을 여러 번 사봤던 사람이야. 우리처럼. 그러면 우리한테는 오겠지. 우리는 예를 들어서 그런 걸 받으면 다른 데 얘기 안 하고 확실하면 바로 하고 예를 들어서 조율이 필요하면 거기랑만 얘기를 하고 그 조율이 돼서 실제로 매입까지 가니까. 근데 대부분의 경우에는 그럴지 안 그럴지 거래를 안 해봤기 때문에 잘 모른단 말이야. 그런 것들을 바로 처음으로 내가 받아보길 원한다? 이거는 사실 참 어려운 일이지. 저는 궁금한 게 그 중개사 사무소도 어쨌든 계약을 해서 본인들이 중개 수수료를 먹으려고 일을 하는 거잖아요. 중간에서 중개 수수료 한 2배 정도 더 쳐줄게. 이렇게 해도 안 주는 거예요? 친한 친구가 있어. 그 친구가 오늘 5만 원 빌려주면 내가 다음 달에 10만 원 줄게 하면 빌려줄 거야, 안 빌려줄 거야? 그래도 5만 원 정도면 빌려주지 않을까요? 좋아. 근데 지나가다가 모르는 사람이 오늘 5만 원 주면 다음 달에 50만 원 줄게 하면 빌려줄 거야? 아니요. 왜? 신뢰가 없으니까. 그거야. 해봐야 아는 거야. 그리고 내가 말한 조건으로 이 사람이 할지 안 할지 모르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그게 신뢰가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해보지 않아서 이게 진짜 시세가 100억인데 어떤 부동산에서 6개월 동안 해서 90억에 나왔어. 이 사람한테 주면 이 사람이 바로 살 것 같아서 알려줬다고 쳐? 자, 그럼 받은 사람 입장에서 볼게. 이 사람도 여기에 강력한 신뢰가 있지 않겠지. 전화 여기저기 해가지고 알게 된 곳이야. 그러면 이게 100억인데 진짜 90억이라서 빨리 사셔야 돼요. 알려줬어. 이 사람은 이 말을 믿을까? 여기저기 확인해 보겠지. 그렇기 때문에 이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게 괜찮은 매물을 개인이 사기 어렵다는 뜻이랑 비슷한 건가요? 어렵지. 괜찮은 매물을 개인이 살려면 본인이 안목을 갖추는 게 첫 번째, 그리고 현실 기준을 정확히 아는 거, 이게 두 번째. 이 상태고 유지돼야 돼, 본인 실력이. 그러면서 부동산들과 끊임없는 연락을 해야 돼. 그런 게 오면 내가 알아보고 바로 행동할 수 있어야 돼. 근데 보통 건물을 두 번, 세 번째 이렇게 사는 사람은 드무니까 처음 사는 경우에는 얘기만 듣고 그렇게 하기가 참 어렵지. 그 외에는 대부분 중장기적으로 조율을 해야 돼. 그 조율이라는 게 뭐예요? 결국에는 사는 사람은 싸게 사고 싶고 파는 사람은 비싸게 팔고 싶잖아. 그러면 두 사람이 협의되기가 매우 어렵단 말이야. 근데 건물을 사는 데는 가격 말고 여러 가지 조건들이 다 있어. 명도도 있고, 예를 들어서 금액을 지불하는 단계도 있고, 계약금하고 중도금을 어느 정도 할지, 건물 수리를 어떻게 할지, 그리고 건물 사기 전에 철거를 할지, 여러 가지 조건들이 있단 말이야. 그 여러 가지 조건들을 다 하나씩 놓고 조율을 해야 돼. 나는 가격이 제일 중요하니까 가격이 떨어진다면 다른 건 받아줄 수 있다. 이 사람 나는 가격이 좀 높다면 내가 나머지를 받아줄 수 있다. 이게 서로의 그 조건들을 서로 맞추는 과정이 조율이거든. 그러면 누군가는 금액적인 득을 보기도 하고, 누군가는 절차적인 내지는 신경 쓸 거를 줄이는 득이 되기도 한단 말이야. 이게 조율의 과정이야. 그러면은 안목만 갖춰서는 안 되는 거 아니에요? 협상력이라는 게 아주 중요하지. 예를 들면 100억이 넘는 건물이다. 그러면은 협상력에 따라서 지금 같은 시점에 5억, 10억이 왔다 갔다 할 수 있거든. 지피지기면 백전백승이란 말이 있는 게 여기에도 똑같이 적용이 돼. 건물주가 왜 파는지, 어떤 상황인지, 언제까지 돈이 필요한지 이런 것들을 아는 것부터 해서 임차인과 관계가 어떤지, 그 건물을 중개하는 사람과의 관계가 어떤지, 어느 정도 신뢰를 갖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내가 다 알면 좀 틈을 찾을 수 있거든. 그 틈으로 인해서 건물 가격이 왔다 갔다 해. 그리고 이 얘기를 꼭 해드리고 싶은데, 건물을 파는 이 중개인이 중개 수수료를 받는 게 저거 연결만 해주고 그렇게 그 정도 금액 받는 건 너무 많은 거 아니야? 라고 생각을 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그거는 그 말이 맞는 경우도 있고 안 맞는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건물의 주인과 강력한 신뢰 관계에 있으면서 건물을 살려는 사람과의 중간에서 이 조율을 하는 기간, 예를 들어 3개월, 6개월, 1년 동안 이 조율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춘 사람이 드물어요. 본인이 건물주라고 생각해 보세요. 지나가다가 여러 부동산을 그냥 이거 팔아주세요 하지는 않을 거잖아요. 내가 건물을 살 때 연결해줬던 부동산일 수도 있고, 아니면 그런 부동산은 멀리 있어서 근처 부동산에서 우리 건물을 어느 정도 임차 맞추는 걸 도와주다가 알게 된 사람일 수도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 사람과 신뢰관계에 있다는 거예요. 그 신뢰관계를 부동산에서는 유지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건물 관리를 도와준다던가, 아니면 여기가 불편한 게 있으면 받아준다던가, 이거를 길게는 몇십 년 동안 귀찮은 일을 도맡아 가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쌓인 신뢰예요. 그냥 뜨내기 부동산은 아까 말한 그 구조가 안 됩니다. 여기서 그렇게 해서 신뢰관계를 얻었어요. 그래서 이분이 가격이 좀 괜찮고 내지는 다른 조건까지 괜찮게 만들어서 누군가에게 말했어요. 이게 진짜 맞나 하면서 여기저기 막 얘기를 했어요. 그게 소문이 나버렸어요. 다른 부동산들에서 다 이 건물들에게 연락한단 말이에요. 그럼 연락해가지고 결국 하는 말이 뭐겠어요? 더 비싸게 받아줄게요. 저희 110억에 받아줄게요. 115억에 받아줄게요. 저희 손님 있어요. 이 과정 속에서 이 사람은 지금까지 내가 5년, 10년을 이렇게 관리를 해줬는데 여기에서 빡 뺏기면 어떻겠어요? 얼마나 그냥 가만히 있다가 연결만 했는데 복비가 왜 이렇게 많아? 이렇게 하면은 이거는 이 안에 일어나는 일을 잘 모르는 거예요. 부동산들에서는 물건을 확보하려고 막 밤에도 찾아가고 아침에도 찾아가고 문전박대에도 계속 찾아가고 이런 경우도 있어요. 편안하게 되는 경우가 참 드물어요. 이런 과정을 다 알고 있다면 그렇게 생각하지는 않을 거예요. 그런 사람을 잘 만나는 것도 저는 중요하기도 하고, 그리고 그런 사람을 만났다고 하더라도 그런 분들이 매번 좋은 물건을 갖고 있지는 않거든요. 내가 그런 기준을 갖고 있어야 이분들이랑도 얘기가 되는 거지, 내가 아예 아무것도 모르면 이게 얘기가 되기 어렵거든요. 어떻게 이렇게 다 디테일한 부분까지 싹 다 아세요? 중개인, 여기 건물주 사정 다 아시잖아요, 지금. 이 모든 입장을 다 해봤으니까. 우린 사는 거는 많이 해봤고, 예전에 우리가 건물을 매각하는 것도 많이 해봤고, 이 중간 입장은 너무너무 깊게 잘 알지. 이 생리를 다 알아야 되는데, 우리가 마트에 가서 물건 사듯이 건물을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거나, 아니면 내가 좀 더 복비 잘 준다고 하면 그냥 살 수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 건 어떻게 보면은 이 생리를 전혀 모르고 있는 거죠. 건물을 살려고 하다 보면은 이 일들로 인해서 내가 딴 데는 팔아도 너한테는 안 팔아, 이런 일도 있어요. 상대방의 조건을 잘 맞춰줘야 될 때도 있지만 묵살하거나 아예 시간을 끌어야 되는 경우도 있어요. 그게 왜냐면 이거 진짜 괜찮은데 하면은 딸려간단 말이에요. 다 맞춰주다 보면 끝도 없는 조건이 계속 나와요. 그럴 때는 저는 단호하게 아예 안 한다고 해요.
그리고 어떤 조건이 나왔어요. 그날 바로 들어줘요. 그러면 그냥 계속 그거에 달려간단 말이에요. 이거에 대해서 판단이 본인이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물론 중간에 있는 부동산에서는 오늘 결정해야 된다, 지금 바로 해야 된다, 이거보다 더 좋은 조건 없다, 이렇게 말하는 게 당연한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 말이 진짜 맞는지, 이 상황이 그 상황인지 그걸 판단하는 건 본인이잖아요. 지나가고 나서 아 그때 그거 살 걸 하는 일들이 대부분이죠. 소장님을 찾아오시는 분들 보면은 저희가 입지 팔법칙도 드렸고 협상의 기술도 드렸고 했는데 왜 찾아오는 걸까요? 최근에 오시는 분들, 특히나 요즘에 오시는 분 중에 자산이 꽤 있는 분들, 지금 말하면 다른 여타의 자산 말고 건물을 사려고 하는 금액으로 치면 몇십에서 몇백억을 가지고 있는 분들이 요즘에 오시는데, 그분들은 본인 업은 잘 하는데 건물에 대해서는 내가 잘 모르고 그걸 다 익히고 하는 데까지는 시간이 걸리니까 확실한 건물을 갖기 위해서 나랑 함께 하고 싶다라는 생각을 하시는 거지. 그러니까 지금 내가 말하는 것들을 다 본인이 경험하고 하려면 시간도 많이 걸리고 그걸 진짜 제대로 잘 할 수 있을지 없을지 처음이니까 그거에 대한 불안감이 있는데 여기서 하면은 이런 것들을 알아서 해주는구나. 근데 그건 누구나 똑같이 말하는데 우리는 임대관리 시스템 중에 임대 보장하는 시스템을 갖고 있으니까 보장하는데 이상한 걸 했다가는 우리가 손해를 보기 때문에 여기는 그게 있으니까 확실하게 선택해주고 관리해주고 하는구나라고 생각하고 오는 거지. 그리고 최근에 넷플릭스에서 서울의 자가가진 김 부장인가 그 프로그램인데 거기서 그 주인공의 친구가 건물주인이야. 밤에도 전화 오고 어쩌고 막 이런 얘기를 한단 말이야. 아, 해봐 고생이야. 그러니까 주인공 유승용 이 주인공은 부럽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고 이분은 불평불만하는 거고. 근데 그 불평불만은 사실은 은근한 자랑이 될 수도 있지만 당사자한테는 정말 그게 불편한 일일 수 있거든. 근데 우리는 임대보장 시스템에서 아예 건물주인이 신경 쓸 게 없으니까 한 달에 한 번도 전화하는 일이 없으니까 그런 것들을 추구해서 오는 분들인 거지. 지금 현재 경제도 안 좋고 막 이렇게 좀 어수선하잖아요. 저희가 지은 건물이라든지 저희가 관리하고 있는 건물들의 공실률이나 연체율을 말씀해 주실 수 있으세요 혹시? 보통 임대 관리하는 곳들에 비하면 반 이하, 3분의 1 이하 정도가 우리 연체율이고 공실률도 다른 곳과 비교하면은 뭐 현저히 낮지. 근데 중요한 건 포장하고 있기 때문에 그거에 대해서 건물을 갖고 있는 분들은 뭐 부담이 없지. 건물을 사면서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게 연체와 공실률이잖아. 그리고 임대 관리하면서 불편함. 이거 세 개를 해결해 주고 있으니까 상당히 이상적이고 그런 게 있어라고 지금도 누군가는 생각할 수 있지만 이제 내년 되면 11년이 됩니다. 그래서 그걸 뭐 쭉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되게 자랑스러울 것 같아요. 이 정도까지 끌고 왔잖아요. 나는 이게 자랑스러우려면 완전히 뭐 강남에서의 이 기준이 돼서 보편적으로 이 서비스를 다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다. 건물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이용할 정도가 된다면 그때 자랑스러울 것 같아. 아직은 작다고 생각해. 아직 강남시장 전체에서 비교하면 너무 미미한데 강남시장 전체에서 이걸 기준이 되게 만든다. 그때는 자랑스러울 것 같아. 점점 더 이걸 확장시키고 발전시키고 시스템화 하려고 우리 담당자들 연체, 공실, 현장 그리고 회계 담당자가 있는 거고 이 각 담당자마다 점점 더 팀원들이 생겨서 더 많은 건물들을 확실히 관리하고 강남의 건물 관리는 뭐 연금형 부동산 연구소 말고는 뭐 얘기할 수가 없지 라고 얘기할 정도가 돼야 되는 거고 다른 지역에서 만약에 강남으로 왔는데 여기는 왜 이렇게 건물 관리가 잘 돼 있어? 그리고 누군가가 강남 건물 시장을 알아볼 때 여기는 무슨 보장을 다 해준다는 거야? 말도 안 돼. 근데 강남에 건물 갖고 있는 사람에게 물어보니까 여긴 상식이야 라고 얘기할 정도가 되면 그때 너무 뿌듯할 것 같아. 그게 내가 추구하는 바니까. 근데 제가 그 아이템이 또 좋다고 하더라도 저는 못할 것 같거든요. 직접 운영을? 네. 왜? 제가 손해를 많이 보니까. 손해를 안 보는 선택을 하는 게 내가 하는 일이야. 첫 번째 시작. 그 다음에 책임을 지는 거지. 책임질 수 없는 걸 해가지고 내가 보장을 한다. 이거는 말이 안 되지. 그 뒤를 좌우한다고 생각해. 예를 들면 우리가 핸드폰을 삼성 걸 샀어. AS 되잖아. 그리고 10년을 써도 갖고 가면은 유상으로 수리가 돼. 그럼 우리가 알고 있어. 그게 그냥 시장의 상식이야. 근데 중소기업 핸드폰을 샀어. 몇 년 AS 될 수 있겠지. 근데 그 뒤에 가면 될지 안 될지 그 회사가 있을지 없을지 몰라. 그건 핸드폰을 살 때 정해져. 건물도 똑같다고 생각해. 근데 다만 핸드폰은 누구나 다 아는 거고 건물은 누구나 다 아는 시장은 아니잖아. 강남에서 건물 사면 임대료 보장돼 아직 보편적이지 않아. 근데 그걸 보편적으로 만들어주고 싶은 게 내가 추구하는 방향인 거지.
건물이라는 건 어떤 입지는 무조건 좋아라는 건 난 없다고 생각해. 그 입지를 어떻게 활용하는지가 정말 더 좋게 만드는지 그렇지 않은지를 판가름한다고 생각해. 여기는 상가나 사무실이 들어가야 되는데 집을 짓거나 아니면 여긴 집이 맞는데 상가나 사무실을 짓거나 실제 그 입지를 제대로 활용하고 있지 못한 거거든. 이거를 잘못해서 지금 잘못된 곳들도 있단 말이야. 그랬을 때는 뭐 난 좋은 결과가 있다고 봐. 그러면은 강남 지역의 모든 땅이 다 S급일까요? 그 입지에 맞게 건물이 지어진다면? 그럴 수 있어. 그게 왜 그럴 수 있는 거냐면 모든 곳을 그렇게 한다면 그 말은 맞아. 상가로 쫙 하고 그 뒤는 주거로 쫙 하고 주거도 각 건물마다 내가 다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렇게 만들 수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산발적인 상태에서 요것만요 하면은 100%는 아니겠지. 그러니까 그게 이제 도시개발이고 그게 사실은 뭐 서울시와 국가에서 하는 일이지. 용도를 정하고 여기에는 뭐 용적률 검열 뭐 이런 것들을 정해 놓는 거지. 주인이 다 다르고 그걸 강제성 있게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그게 어렵지. 그렇기 때문에 지금 있는 상태에서 최적의 선택을 해야 되는 거지. 입지랑 그 건물의 용도를 최적의 결정을 해야 되는 거지. 다 그냥 그렇게 모든 걸 정할 수 있다면 정말 좋겠다. 이 지역을 이렇게 살리려면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하면 될 것 같은 나는 그 청사진은 있거든. 현실적으로 구현하기 어렵지. 거기를 다 사지 않으면 다 사고 싶어. 다 사고 싶어. 네, 좋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강남에 건물을 산다면 이러이러한 과정을 거친다. 전체적인 과정에 대해서 얘기했고 그 사이에서 어떤 일들이 벌어지는지까지 얘기를 해드렸어요. 그러니까 이 겉에서 보거나 아니면 예를 들어서 관심만 갖고 있는 상태에서는 이 안에서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 이 관계에 따라서 이런 역학관계들이 있는지 사실 참 알기 어렵거든요. 정찰제 할인 몇 프로 그냥 그걸 살까 말까 판단하는 게 소비자가 하는 일인데 건물 같은 경우는 그게 아니라 파는 건물주의 이 상황도 100% 우리가 이해하고 있어야 되고 이제 중간에 거래하는 사람의 상황도 이해를 하고 있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야지 이게 어떤 시장인지 알 수 있는데 그게 아니라 그냥 물건을 사는 시장이라고 생각하면 부동산 시장은 완전히 이해하기가 어렵죠. 그리고 이게 아파트 시장과는 또 다릅니다. 아파트는 층향 동만 다르지 구조가 다 같잖아요. 그러니까 시세라는 게 있고 내가 처음 보는 아파트라도 이게 어느 정도 금액인지 알 수 있는데 건물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근데 여기에는 심지어 이런 구조까지 있다 보니까 겉에서 봤을 때는 참 이해하기 어려운데 오늘 요 내용을 듣고 건물 시장을 생각한다면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거고요. 건물을 알아보고 있다면 이런 부분까지 감안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좋습니다. 그럼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고 또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